이번 주제는요, 원룸의 종류별 특징, 그리고 장단점,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리 은퇴자분들이 은퇴 후에 아무래도 가장 많이 선택한 것이 원룸 종류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수익률이 높거든요. 또 비교적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원룸 하는데 사실 원룸이란 것은 건축법적에 나와 있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그 원룸들은 형태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는 그 원룸이 그 다양한 것들 중에서 어떤 것인지를 정확히 알고 또 투자를 할 때 장점, 단점, 또 특징, 또 세금관계를 다 이해를 하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원룸의 이제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특징, 또 장점에 대해서도 비교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나한테 잘 맞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원룸의 종류는요, 여기 보신 것처럼 다중주택이 있어요. 그죠? 이거 보이시죠? 다중주택. 그 다음에 다가구주택도 있어요. 이것은 보통 이제 투룸으로 많이 지어지기도 하는데 또 지역에 따라서는 원룸 형태로 지어지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가구주택도 원룸에 포함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시원. 고시원도 다 원룸 형태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오피스텔. 그 다음에 도시형 상가주택. 이것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것은 도시의 1인 가구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2009년도에 새로 만들어진 주택의 한 형태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이것도 원룸에 이제 포함이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원룸은 대체로 이 5가지 건축물 중에 하나일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것의 각각 특징, 또 장단점에 대해서 비교 설명드릴게요. 나한테는 어떤 게 맞을지 한번 잘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건축물. 자, 이 다중주택은요, 단독주택이에요. 즉, 방이 오피스텔처럼 여러 개 있지만 또 도시형 생활주택처럼 여러 개 있지만 하나하나씩 분양 매각이 안 되고 이것은 전체 통으로만 매각이 된다는 뜻이에요. 주인이 한 명인 거죠. 두 번째, 다가구주택. 이것도 역시 단독주택입니다. 다세주택하고 겉에서 보면 똑같아요. 안에 들어가도 똑같죠. 차이가 거의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건축법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단독주택입니다. 다세대는 공동주택이고요. 세 번째, 고시원입니다. 고시원이요,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통 말씀하시는 상가, 근생, 이런 것들에서 이 고시원을 합법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요, 오피스텔. 이것은 업무시설에 들어가요. 업무시설. 그런데 이것을 주거용으로 해서 주거용 오피스텔로 쓸 수가 있죠. 그리고 이것은 임대를 주고 전입신고가 되면 이것은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는 거 아시죠? 네. 그 다음에 도시형 상가주택. 이것은 아파트, 또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처럼 공동주택이에요. 조그만 원룸이지만 한 채씩 분양도 매각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 다중다가구는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한 채씩 분양 매각이 안 되지만 이것도 똑같은 원룸 형태이지만 하나씩 분양 매각이 가능합니다. 네, 이번에는요, 충수 한번 볼게요. 충수. 자, 충수가 다 차이가 있어요. 잘 보세요. 자, 다중주택 몇 층까지 가능하죠? 기억나시죠? 네, 3층까지 가능합니다. 지상 3층까지예요. 그래서 반지하층 여기 포함이 안 되죠. 다중주택은 반지하층을 넣게 되면 최고 4개 층까지 가능해요. 그렇죠? 자, 다가구주택 몇 층까지 가능하죠? 네, 3개 층까지 가능합니다. 단 여기도 1층, 2층 용적률이나 건폐율, 또 주차장만 허락된다고 하면 근생을 1개층, 2개층, 3개층도 넣을 수 있습니다. 단 다가구주택으로 쓰이는 층수만 3개층만 쓰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고시원 층수 몇 층까지 할 수 있을까요? 네, 고시원은 사실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자, 오피스텔 역시 이것도 층수에 대한 제한이 없고요. 도시형 상가주택. 네, 이것은 보통 이제 우리가 도심에서 하는 주거지역에서 하는 것들은 대부분 다세대형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지어지는데 4개 층입니다, 원래는. 그런데 건축법 완화를 통해서 1개 층 더 지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4개 층 내지 5개 층으로 지어집니다. 자, 면적 한번 볼까요? 다중주택, 여기서 면적은 뭐죠? 연면적을 말하는 겁니다. 총 연면적 얼마까지 가능하다 그랬죠? 네, 330제곱미터, 즉 평수로 따져보면 100평까지 가능해요. 자, 다가구 몇 평까지 가능하죠? 네, 660제곱미터, 딱 2배죠? 이거에 딱 2배요. 즉 연면적의 합이 200평까지가 가능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한 층의 바닥 면적이 50평이면 4개 층만 어떻게 되죠? 네, 200평이 되죠. 그래서 그 200평까지가 가능한 거예요. 내가 한 층 더 지을 수 있다고 할지라도 연면적이 200평이 넘어서면 안 됩니다. 200평까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다중주택은 서울에서 용적률 200%인 제2종 주거지역에서는 50평 넘어가는 게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70평짜리 땅을 사면 용적률이 200%니까 140평까지 지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다주택은 100평까지만 지을 수 있다는 거죠. 또 여기 다가구주택은 만약에 내가 120평짜리 땅에 진다고 하면 원래는 연면적이 240평까지 지을 수가 있잖아요. 용적률이 200%니까. 근데 200평까지 밖에 못 지기 때문에 여기는 50평 이상, 다가구는 100평 이상의 땅은 서울시 2종에서는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고시원 면적, 이거 면적 제한 있나요? 네, 있습니다. 하나의 건물에 500제곱미터, 즉 평수를 따지면 한 150평, 하나의 건물에 150평 이상 고시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잖아요. 하나의 건물에 누군가 하고 있을 때는 내가 새로 할 때 이게 합이 500제곱미터가 넘는지 안 넘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된다고요. 자, 오피스텔 면적 제한이 없나요? 네, 이것은 거기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도시형 생활주택도 종류가 많은데 여러분들이 주로 하시게 될 것은 주거 지역에서 하게 되는 다세대형 도시형 생활주택이에요. 그런 같은 경우는 면적이 여기 다가구주택하고 똑같습니다. 200평까지 가능해요. 네, 이번에는 이제 발코니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발코니하고 베란다하고 차이를 아시나요? 발코니를 확장하는 것은 합법이고요. 베란다를 확장하는 것은 불법이에요. 아파트에 있는 테라스가 같이 되어 있는 거, 그게 발코니일까요? 베란다일까요? 네, 발코니입니다. 왜? 합법적으로 확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아파트에 있는 것들, 그 공간은 바로 이제 발코니입니다. 자, 그러면 다중주택에 발코니 둘 수 있을까요? 네, 둘 수 있습니다. 다가구는요? 네, 할 수 있습니다. 고시원 할 수 있을까요? 네, 고시원은 발코니가 없습니다. 오피스텔 발코니 있나요? 네,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서비스 면적이 없어요. 다가구, 다세대, 아파트, 연립, 도시형 생활주택은 발코니를 합법적으로 확장해서 면적을 넓힐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고시원, 오피스텔은 발코니가 없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딱 보시면 발코니는 주택에만 있구나. 이건 단독주택, 이건 이제 공동주택이잖아요. 그러나 업무시설, 근생에는 이제 발코니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취사시설. 하나의 내 방 내, 내 세대 내에 이 취사 설비를 넣을 수 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다중주택 넣을 수 있나요? 네, 안 됩니다. 대신에 공동 취사 설비를 하나 이제 둘 수는 있습니다. 자, 다가구주택 취사시설 둘 수 있나요? 네, 둘 수 있습니다. 다가구, 다세대 다 둘 수 있어요. 자, 고시원 취사시설 둘 수 있나요? 네, 없습니다. 단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동 취사시설을 둘 수가 있어요. 오피스텔 취사설비 둘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요? 예, 가능합니다. 보시면 다 안 되는데 고시원하고 다중주택이 안 되지만 공동 취사 설비를 통해서 이제 취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구분 소유 한번 볼게요. 구분 소유. 내가 아파트처럼 한 채씩 한 채씩 등기를 내 걸로 해서 매매나 분양이 가능하냐, 그 뜻입니다. 자, 구분 소유 가능한가요? 다주택? 네, 안 됩니다. 이것은 여기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처럼 방이 있는 거지만 하나씩 분양이 안 돼요. 이것은 통째로만 매각이 가능합니다. 왜?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가구주택, 구분 소유 가능한가요? 네, 안 됩니다. 이것도 단독주택이에요. 고시원 가능한가요? 네, 안 됩니다. 고시원은 그냥 하나로만 이제 거래가 되는 겁니다. 오피스텔, 구분 소유 가능한가요? 네, 가능하죠. 은퇴자들이 가장 많이 하잖아요. 오피스텔 분양받아서 그거 갖고 임대사업을 하시잖아요. 가능해요. 자, 도시형 생활주택 가능할까요? 네, 역시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도시형 생활주택은 공동주택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매매, 내가 갖고 있는 하나의 호실, 하나의 세대를, 하나의 가구를 개별로 매매할 수 있나 여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다주택 내 방 하나를 하나씩 매매가 가능할까요? 네, 안 되죠. 왜냐하면 구분 소유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가구주택 어떨까요? 네, 역시 안 됩니다. 고시원 안 됩니다. 오피스텔 개별 매매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구분 소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역시 구분 소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개별 매매가 가능합니다. 자, 이거 이해되셨죠? 네, 이번에는요. 세대수, 가구수 제한이 어디까지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다중주택, 세대수, 가구수의 제한이 있나요? 네, 없습니다. 그죠? 이것은 제한이 없어요. 그렇지만 어차피 연면적 100평 내에서 만들 수 있는 가구수, 세대수는 제한이 있죠. 현실적으로는 한 10가구에서 많아야 한 16가구, 그 정도 내에서 지어지는 게 바로 이제 다중주택입니다. 다가구주택, 세대수 제한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19가구까지. 아무리 내가 크게 한다고 하더라도 가구수를 19가구 이상 못 합니다. 자, 고시원. 가구수 제한 있나요? 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오피스텔 역시 없습니다. 자, 도시형 생활주택은요? 가구수 제한이 있나요? 네, 있죠. 법적으로 299세대까지 가능합니다. 자, 전입신고 한번 볼게요. 이것은 임대인 입장이 아니라 이제 임차인 입장에서 한번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도 또 여러분도 혹시나 내가 이런데 세입자로 들어가서 임차인으로 들어가서 전입신고를 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다주택 전입신고를 왜 하죠? 내가 확정일자를 받아서 경매를 넘어갔을 때 내가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대항력을 갖추기 위함에 있잖아요. 자, 이럴 때 이제 전입신고를 하게 되죠. 그런데 전입신고는 번지까지만 해서 전입신고를 하면 돼요. 호수가 필요 없다는 거죠. 왜?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다가구주택도 마찬가지로 번지까지만 하면 된다는 거죠. 고시원 전입신고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고시원이 전입신고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내가 고시원에 살아도 그 고시원을 전입신고를 해서 주민등록상 주소로 명기가 가능해요. 자,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번지까지만 입력하면 됩니다. 내가 살고 있는 고시원 11호, 12호 이렇게 거기까지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오피스텔 동호수 정확히 입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동호수를 입력 안 하고 번지까지 입력하고 이것도 개별 매매, 개별 분양이 되는 것인데 그러면 어디에 사는 건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반드시 동호수 입력하셔야 되고요. 도시형 주택 마찬가지로 동호수 입력하셔야 됩니다. 자, 임대사업에 대한 혜택이 한번 볼게요. 임대사업 혜택. 지금 주택임대사업자를 많이 내고 있잖아요. 이걸 냈을 때 취득세, 또 보유 중에 종부세, 재산세, 소득세
이런 혜택, 또 나중에 팔 때 양도세, 이런 이제 다양한 혜택들이 있는데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다주택은 혜택이 일부 있는 것도 있지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다가구주택, 네, 이것은 이제 세모입니다. 예전에 이 다가구주택이 안 됐었는데 지금은 약간 이제 완화가 돼서 다세대나 이런 도시형 또 오피스텔처럼 일정 조건만 맞으면 이것도 여러 가지 세금적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시원, 네, 이것은 그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것은 주택이 아니잖아요. 자, 오피스텔, 네,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주택은 아니지만 임대사업자를 내게 되면 주택처럼 혜택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도시형 생활주택, 네, 이것도 당연히 공동주택이고 조그만 소형주택이기 때문에 임대사업자를 냈을 때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한번 수익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모든 존재는 서울 지역에서 일반적인 지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비싼 지역 말고 강남, 뭐 서초 이런 데 말고 서울의 약간 외곽 지역에 있을 때 수익률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다주택 수익률 몇 프로 정도 나올까요? 내가 신축을 하게 되면, 네, 적게는 한 5에서 7% 정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다가주택은 얼마나 나올까요? 네, 이것은 한 3에서 5% 정도 보시면 돼요. 이거보다 작죠. 왜냐면 이 다주택은 보통 뭐 5평 내의 원룸이고, 이것은 원룸도 있지만 대체로 푸름 형태로 지어지잖아요. 그래서 수익률이 적어지게 됩니다. 고시원 수익률 얼마나 될까요? 네, 이건 꽤 높습니다. 적게는 10%에서 30% 이상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꽤 괜찮죠? 자, 오피스텔 몇 프로나 될까요? 네, 오피스텔도 마찬가지로 한 4에서 5%. 서울시에서 지금 분양하는 오피스텔 보시면 4%대가 많고요. 5% 나오는 것도 좀 드문 것 같아요. 자, 도시형 상주택 수익률 얼마나 될까요? 네, 이것도 역시 한 4에서 5% 정도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면 고시원이 가장 높죠? 그 다음에 이제 다주택이 높고, 그 다음에 오피스텔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이 비슷해요. 그 다음에 다가구주택.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맞는 나는 수익률이 중요해 라고 하면 고시원으로 가야겠지만, 이것은 임대사업 상품이 아니에요. 내가 뭔가 운영을 하고 또 관리를 해야 돼요. 그 노력으로 이 정도 수익률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네, 이번에는요, 투자 금액 한번 볼게요. 투자 금액이 뭐 딱 얼마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대체로 이제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주택 서울에 할 때 얼마 정도 필요할까요? 네, 최소 요즘에는 6억 이상 필요해요. 한 3년 전만 해도 한 4억 정도도 가능했는데 지금은 이제 6억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죠? 네, 땅값이 무지하게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사업을 신축 사업을 하는데 가장 큰 비용이 들어가는 토지 매입 비용이 많이 올라서 이제는 서울에서 할 때 한 6억 이상 있어야 가능합니다. 다가구주택은 얼마나 있어야 될까요? 네, 대체로 한 8억 이상. 왜냐하면 다주택은 한 30평, 40평, 50평 내에도 가능하지만 이 다가구주택은요, 물론 이것도 작은 30평, 40평, 50평에도 가능하지만 이건 좀 규모의 경제거든요. 푸름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사실 50평 미만에서 다가구주택은 좀 추천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한 60평 그 정도에서 한다고 하면 한 8억 이상이 필요합니다. 고시원 얼마나 필요할까요? 네, 서울에서 한 1억 내외로도 가능해요. 1억 이상으로도. 즉 이제 내가 이 창업 방법이 고시원을 분양을 받아서 또 매입해서 거기서 고시원을 차리는 거면 이 금액 갖고 안 되죠. 그런데 대체로 여러분들이 하시게 될 방법들은 기존의 건물에서 내가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내가 임차인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고시원을 할 때는 이 정도면 가능해요. 또 내가 신규 창업해서 고시원 시설하면 또 이 금액이 안 돼요. 왜냐면 고시원을 내가 한다고 하면 평당 공사비가 25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100평이면 공사비만 2억 5천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그 1억 이상은 뭐냐면 내가 임차인으로 들어가고 기존에 있는 고시원을 내가 인수 창업할 때 그때 그 금액이 한 1억 이상으로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자, 오피스텔 얼마로 가능하죠? 네, 1억 내외로 가능합니다. 지금 이제 서울시에서 분양하는 오피스텔들 보면 뭐 한 2억대 중반에서 3억대 중반 하잖아요. 그래서 대출 끼고 전세 보증금 끼고 사면 1억 내외로도 이제 가능합니다. 도시형 상주택, 네, 마찬가지로 요거하고 비슷해요.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상주택이나 대체로 한 5평 전후로 또 크게는 한 7평짜리도 있는데 이 정도 사이즈로 해서 비슷해요. 이름만 좀 다를 뿐이죠. 이거는 업무시설, 이건 공동주택. 그래서 이것도 역시 1억 내외로 가능합니다. 자, 요번에 이제 황금성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사실 황금성은 뭐 딱 이게 뭐가 더 좋다, 더 나쁘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제가 그동안 이것들을 다뤄보면서 제가 느낀 그 황금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황금성 100점 만점 기준으로 했을 때 다주택은 한 70점. 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다주택은 보통 이제 서울에서 나와 있는 것들이 한 15억 해서 한 20억 전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금액이 크다 보니 이걸 살 수 있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죠? 은퇴자들이 사긴 하는데 대중적인 상품은 아니죠. 그래서 이것을 한 70점으로 놨고요. 다가구주택도 역시 70점. 그 다음에 고시원은 60점으로 놨어요. 이거는 투자 금액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이것을 이제 사시려는 분들을 찾는 게 좀, 요거보다는 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60점으로 놨고요. 오피스텔은 이제 80점으로 놨습니다. 왜냐면 가장 일반적인 또 범용적인 수익형 부동산이죠. 은퇴자들이 그냥 크게 어려움 없이 익숙한 상품이기 때문에 비교적 수익률이 이렇게 높진 않지만 거래가 잘 되는 편인 것 같아요. 도시형 상가주택도 비슷하게 한 80점. 거의 다 비슷한데 그래도 황금성이 좋은 건 오피스텔, 도시형이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는요, 물리적 형태의 구분을 한번 해볼게요. 물리적 형태. 딱 봤을 때 눈으로 보이는 차이점이 있잖아요. 자, 어떤 형태가 있을까요? 네, 첫 번째 오픈형 원룸. 그냥 딱 들어가면 방이 있고
화장실 하나 있고 그냥 말 그대로 원룸이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근데 이런 거 말고 또 다른 원룸이 있어요. 어떤 원룸이 있을까요? 네, 불량 원룸 1.5룸입니다. 방이 별도로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거실 겸 주방이 있는, 그래서 방이 별도로 있는 원룸을 보통 이제 불량 원룸 또는 1.5룸이라고 표현을 해요. 또 어떤 형태의 원룸이 있을까요? 네, 복층형 원룸이 있죠. 오피스텔들이 이런 형태로 좀 분양이 요즘 많이 돼요. 그죠? 방의 크기는 작지만 이걸 이제 복층으로 해서 위에서는 조그만 침대를 두고 잠을 자고 아래서는 거실 및 이제 주방을 두고 하는 이런 이제 복층 원룸, 이렇게 이제 세 가지 형태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총정리로요. 상품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뭘요? 수익성, 안정성, 황금성, 투자의 이제 3요소잖아요. 자, 이걸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한번 보겠습니다. 아파트까지 포함을 해봤어요.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다주택, 다세주택, 고시원, 도시원 상주택, 점포주택, 이런 것들을 이제 총 해서 수익성, 황금성, 안정성에 대해서 이제 비교를 해볼 텐데요. 이게 딱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제 개인적인 의견도 들어갔는데요. 제가 그동안 한 14년, 15년 정도 하면서 직접 제가 매매도 해보고 신축도 해보고 거래도 해보면서 제가 느낀 약간은 이제 개인적인 요소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수익성입니다. 어떤 게 가장 높다 그랬죠? 네, 고시원이 가장 높아요. 그 다음에 이제 원룸 형태인 도시형 상주택, 다중주택, 그 다음에 오피스텔, 다가구, 다세대, 그 다음에 상가, 점포주택. 예전에는 이제 상가, 점포주택이 수익률이 비교적 높았는데 요즘 상가 시장이 많이 안 좋아지면서 상가 건물 한번 보세요. 수익률이 4% 넘어가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 꼴찌가 아파트. 아파트가 가장 좋은 상품인데 수익성에서는 가장 안 좋아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황금성 한번 볼게요. 자, 황금성. 아파트가 황금성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가장 비싸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주거 상품이잖아요. 그래서 황금성 아파트가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오피스텔, 다세대, 도시형, 다중주택, 그 다음에 상가, 점포주택, 그 다음에 사무실, 고시원, 이 정도 이제 순위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안정성. 뭐 이것도 이제 다소 제 주관적인 의견이 들어있지만 그래도 가장 안정성이 있는 것은 아파트겠죠.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고 가장 익숙한 상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다세대, 다중, 다가구, 그 다음에 오피스텔, 점포주택, 그 다음에 상가, 고시원. 네. 안정성 면에서는 이런 이제 상가 이런 것들이, 또 황금성 면에서도 이런 상가 이런 것들이 좀 다소 떨어집니다. 수익률도 떨어지고요. 그래서 제가 상가 같은 경우는 은퇴자들이 투자하면 안 되는 이제 상품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요, 원룸의 종류 되게 많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특징, 또 장단점, 또 세금 관련 부분에 대해서 이제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내용 다시 한번 보시면서 나한테는 어떤 것이 맞을지 한번 잘 비교해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